게임 5라운드 남았는데 마저 하고 이후 수업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3세션 5라운드를 하신 분들은 그냥 있으시면 되고,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로그인해서 가시면 되는데, 주소는 어떠냐면, 그리고 이전에 게임에 참석 안 하셨던 분도 이어서 갈 수 있으니까 자신의 학번으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어서 들어가시면 돼요. 주소는 5라운드를 안 하신 분들을 먼저 하시고요. 만약에 그날 5라운드를 하신 분들은 잠깐 기다리세요. 그 로그인 하시는 경우에 3세션 5라운드 다음과 같이 투자하셨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냥 일단 로그인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기다려 주시고 서버 준비할 때까지요. 자, 이제 한 5초 있다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6라운드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 아까 로그인 안 되셨던 분들 로그인 하시면 돼요. 3세션 6라운드입니다. 6라운드. 2분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기술 조절 잘 안 되시는 분은 꼭 203, 2013이 아니고 여기 학수 번호가 이콘 203이에요. 저기 잘못 썼구나. 죄송. 저 위에 잘못 적었네요. 제가 주소를. 자,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1분 더 드릴게요. 자, 10초 뒤에 넘어갑니다. 10초. 자, 지금 3분 다 됐는데 혹시 아직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안 계세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84명. 자, 이제 다음 7라운드로 넘어가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30초 지났습니다. 1분 30초 지났습니다. 자, 5초 뒤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메시지가 떴을 겁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로그인 안 되나요? 됐어요? 투자했다고 나와요? 안 했는데. 오케이. 안 계세요? 좋아요. 그럼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라운드예요. 그래서 이 라운드 끝나면 지난 말했던 설문 같은 게 나올 건데요. 그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든 생각인데 그 주사위 게임을 그냥 주사위를 던진 채로 한번 해보실래요? 무슨 말이냐면 룰을 이해하고 있으면 최저값을 알죠. 주사위를 알고 있으면 사후적으로 초이스를 하게 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가장 큰 선택이 되는지 수학적으로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저 주사위 게임 룰을 이해하고 선택을 하는 건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건 뭐 일단 끝나고 하고. 자, 30초 내로 해주세요. 지금 다 하신 것 같네. 자, 마지막 라운드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몇 %인지 모르니까 제가 업데이트 하면서 몇 %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예? 지금 접속이 안 돼요? 로그인 다시 해도 안 돼요? 응? 터질 거야. 우리 안 했어. 로그인 다시 해보세요. 안 터진다니까. 로그인 다시 해봐도 안 돼. 로그인 다시 해도 안 된다고요? 해보세요. 이미 하신 건데? 안 했어요? 0%, 그러니까 누르긴 눌렀는데요. 하고 0%여서 새로 오시면 눌렀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때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 이렇게 투자한 거 맞죠? 네, 그건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럼 상관없어요.
입력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이슈인 거시경제 학설사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이게 논문 내용을 요약한 거라 좀 우리 수준이라 약간 좀 설명이 불친절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소화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보가 많으면 수익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특히 그 금융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이 상호의존적 기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처음으로 언급을 많이 했던 게 케인즈의 소위 미녀 뷰티 컨테스트라고 불리는 사고 실험인데, 이 뷰티 컨테스트는 뭐냐면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불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한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인즈의 사고 실험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사진들을 나열하고 거기에서 인기 투표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승리 조건이 가장 이제 멋진 사람한테 이제 뭐 이렇게 투표를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표할 것 같은 사람한테 투표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에게 투표를 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가수다 같은 프로면 내가 뭐 7번 가수가 좋아.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5번에 많이 찍을 것 같아. 그럼 나도 5번을 찍어야 이길 수 있어요. 뭐 그런 룰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투표룰과 달라요. 이런 게임이라면 이런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이제 케인즈의 질문이었고, 케인즈는 자기가 누굴 좋아하냐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 거기서 자기가 누굴 좋아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남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불확실성이라고 부를 때는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불확실성을 구분 없이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 그걸 확률 분포 함수라고 부르는데, 확률 분포 함수를 알아. PDF라고 하거든요. 얘를 아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 불확실성이 얘는 뭐냐면 동전 던지기 같은 겁니다. 동전 던지면 앞면 나올 확률이 50%, 뒷면이 나올 확률 50%지만 내가 아직 던지기 전이니까 어느 게 나올지 모르죠. 대신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야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게 확률 분포를 알고 있는 불확실성이고, 또 한 종류의 불확실성은 확률 분포조차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가 더 센 불확실성이죠. 케인즈가 한 얘기는 뭐냐면 아까 같은 뷰티 컨테스트 상황에서는 두 번째 종류의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내가 이기려면, 이거 가상에 한번 전지전능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얘네들 머리가 지금 어딜 찍을지 다 알아. 머리에 떠 있어. 1번, 3번, 5번, 7번, 1번, 3번 뭐 이렇게 써 있어. 나는 아직 투표하기 전이고 남들은 다 했어. 그러면 난 이길 수 있죠. 무조건 이길 수 있죠, 그 사람은.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더 전지전능한 사람이, 초능력자가 한 명 더 있다고 쳐봐요, 여기에. 그럼 이제 전지전능하지 않은 사람 걸 막 세다가 그 사람 하나에서 멈춰버리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머리 숫자가 뜰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머리를 읽어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데 나도 저 사람 읽어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아직은 머리 숫자를 안 띄운 상태인데, 이러니까 어떻게 될 수가 없죠. 그 말은 뭔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1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모든 것들은 상대방의 예측보다 한 단계 더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이기는 조건이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여기 숫자를 부여합니다. 이걸 디그리, 사고의 깊이를 일종의 디그리로 표현하는데, 디그리 제로는 정말 남을 전혀 생각 안 하고
나는 7번이 좋으니까 7번 찍을 거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브하게 자기 선택으로 가는 거를 제로 디그리라고 한다면, 퍼스트 디그리는 제로 디그리를 감안해서 나를 빼고는 다 제로 디그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안이 지금 인기 투표인데 지금 3번을 제일 많이 좋아할 것 같구만 이러고 3번을 찍는 거예요. 세컨 디그리 뭐냐면 디그리 제로랑 디그리 1을 감안해서 얘는 디그리 제로인데 누굴 찍을 것 같고 쟤는 디그리 1인데 누굴 찍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알아서 그 다음에 맞추는 거예요. 당연히 서드 디그리, 포스 디그리, 무한대 디그리까지 다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최고 디그리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한 디그리 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디그리는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한히 그런 많은 디그리를 감안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일단 그래서 디그리 사이즈만 보면 몰라. 그래서 나이젤 같은 양반들은 뭘 측정했냐면 도대체 사람들은 몇 디그리까지 생각할까? 막 15디그리까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몇 디그리일까 하고 그걸 측정해낼 수 있는 실험을 고안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사람들이 3단계까지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1단계 생각한 사람들 좀 있고 2단계 좀 있고 3단계 좀 있고 4단계부터는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런데 흥미로운 거 뭐냐면 무한대 디그리를 고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무한대로 점프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직관적인 차원에서는 1, 2, 3 정도 디그리 쓰지만 이론을 동원하면 무한대도 한 번은 검토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5디그리를 쓰는데 그 1, 2, 3, 4디그리가 있다고 쳐봐요. 0, 1, 2, 3, 4디그리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분포하는지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제한된 모델이 푸아송 인지 위계 모델이라고 들어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사람 수가 몇 사람만 돼도 잘 안 풀릴 정도로 되게 복잡한 모델입니다. 사실상 모른다고 봐야 된다 이거죠. 사실은 지금 한 게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되게 신경 쓴 변수가 하나 있었죠. 80%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걸 되게 신경을 썼었는데 결국 그걸로 좀 초점을 맞추고 이제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 규칙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 게임을 이것도 이제 게임 이론의 한 게임이기 때문에 내시균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게임은 사실은 1대1 게임으로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면 지금은 이제 100명이 하는 게임이었지만 두 사람이 하는 게임으로 줄이면 매 비둘기 게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시균형은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그 위험자산 비율이 0.8의 근방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들은 굉장히 내시균형에 근접한 행동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0.8에서 멀어져 있다가 점점 0.8에 가까워지다가 너무 가까울 것 같으면 약간 도망가고 이랬었잖아요. 그게 내시균형이었거든. 그래서 거기로 굉장히 강한 어트랙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럼 왜 79점 몇 프로일 때 갑자기 확 떨어지느냐? 그걸 설명한 게 손떨림입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칼같이 0.8 금방 79.999 뭐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 만약에 거기서 한 사람이 마우스가 미끄러졌네 이러고 클릭하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 손떨림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게임 이론에서 손떨림이라는 걸 고려를 해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면 손떨림을 고려할 경우에 이렇게 좀 더 안쪽으로 약간 안전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너무 근접할 때도 다시 좀 많이 값이 떨어지는 걸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좀 수식이 많은 요 글이 뭐냐면 여기서 0은 완전 안전 투자고요. 1은 완전 이 0과 1은 위험자산 비율입니다. 0%고 위험자산 비율이 100%인 상황이고
여기 어딘가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요. 그러니까 제로면 세이프의 올인이고 이쪽은 리스크의 올인인데 이 빨간 두 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파산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체 스테이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우리 그룹 전체가 이미 넘어갈 수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상태라고 쳐봐요. 내가 아직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의사결정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무조건 파산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다. 여기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해. 여기는 무슨 짓을 해도 파산해. 이런 상황이에요. 베리 리스키라서니까 여기네. 그러면 나는 당연히 베타의 스타는 뭐냐면 내가 그 위험자산 투자할 비율이거든요. 제로니까 안전자산을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위험자산을 올인하든 안전자산을 올인하든 무조건 파산한 상태야. 그러면 당연히 난 안전자산에 올인해야죠. 반면 그 반대. 내가 어떻게 해도 파산하는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해도 안 파산하는 상태야. 그러면 위험자산에 올인해야죠. 그게 내 이득을 극대화하니까. 그럼 이 빨간 두 점은 뭐냐? 이 빨간 두 점이 문제인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파산할 수도 있고 파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는 당연하죠. 이 가운데는 안 당연하죠. 여기서의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최종 영역은 수학적으로 구해보면 무척 복잡하지만 식이 나와요. 저런 비율로 안에서 잘하면 그 나의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난기 정보를 부여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여기서는 어떤 그룹은 정보가 없이도 했었고 어떤 그룹은 지난기 투자자 위험자산 비율이 얼마였습니다를 계속 통보받으면서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통보받으면서 한 그룹이 훨씬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둘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별 차이가 안 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난 게 얼마였습니다가 알려진 그룹이 좀 더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가격 같은 경우 주식이 좀 출렁거리는 게 되게 커요. 위험자산 투자 비율이 되게 급격히 변합니다. 뭐 가까이 갔다가 멀리 떨어졌다가 가까이 갔다가 멀리 떨어졌다. 근데 모르는 그룹은 되게 비교적 스무스하게 가요. 스무스하게 수렴합니다. 양쪽 다 수렴하지만. 정보 역할 가설을 아까 얘기한 바와 같고. 실제로 이런 형태의 게임을 금융시장에 이제 적용해서 연구한 연구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속성은 뭐냐면 소수자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 속성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취할 때 언제나 상대적으로 소수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만 가능할 수 있다면 체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위험한 것 같아서 다 안전으로 갈 때 나는 위험 쪽으로 가고 반대로 남들이 다 위험하게 갈 때 난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게 소수자 전략이고 그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리티 게임과 그러니까 소수자 게임과 매비들기 게임의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대규모 게임이고요. 대규모 게임이고 그 다음에 게임의 보수가 누적된다는 게 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10라운드밖에 못했는데 20라운드 이상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게임처럼 몇십 라운드가 가도 파산이 한 번도 안 났다라고 쳐봐요. 우리는 중간에 한 번 나긴 했지, 2번인가 나긴 했지만 한 번도 안 나고 치게 되면 이제 되게 적은 보상을 가진 사람과 많은 보상을 가진 사람 격차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도 파산 안 났다는 거는 그 중에 그냥 리스키 자산에 올인한 사람들이 존재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30%씩 매번 이자를 받았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벌어져요. 몇 배 정도가 아니라 막 5배에서 10배 이상씩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 시장에서 이 위험자산 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나 생각해 봤을 때
부의 비율이 되게 그 사람들한테 집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위험자산 올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올인했던 타입의 가장 어그레시브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80%의 수렴에 가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갑니다. 그래 가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그 10라운드 정도에서는 그 일이 안 나타났지만 만약에 이게 영원히 가는 게임이었다면 언젠가는 파산한 쪽으로 간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즉시 도태됩니다. 왜냐하면 되게 큰 자산이었는데 제로가 되죠. 왜냐하면 올인 비율이 100%니까 원금까지 다 손실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 그래서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려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극단적인 전략들은 초반에 떨어져요. 초반이 아니라 중반 정도에.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 게임도 결과를 보면 지극히 불평등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본 사람과 적게 본 사람의 격차가 큰데 이것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과정이 불공정하기 때문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룰이 똑같이 매겨진 데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큰 뭐랄까 실력이 좋아서냐 투자를 잘해서냐 그것도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은 공정하고 완전히 공정한 룰에서도 결과는 되게 불평등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이 누적 동전 던지기 게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전 하나씩 다 갖고 있다고 쳐요. 그다음에 다 10,000원씩 받습니다. 이게 초기 자금이에요. 동전 던져 해서 던진 다음에 앞면이 나오면 10% 증가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진 돈이.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아무 일도 없고. 예를 들어 던졌으면 이 중에 앞면 나온 분들이 이제 10,000원이 11,000원이 돼요. 뒷면 나온 사람들은 그대로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또 던져 이런 식으로 계속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를 증가시키고 뒷면이 나오면 가만히 있게 되는 식으로 되면 한 10,000번 정도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로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제 던졌을 때 횟수의 분포예요. 여기 5,000이고 당연히 5,000 근방에서 이제 많은 수치를 분포하죠. 극소수지만 4,850 나오는 되게 조금 나온 사람도 있고 5,150번 정도 나온 사람도 있는데 사실 5,000번에 비하면 5,150번은 되게 조금이죠. 그쵸? 나올 법도 하잖아요. 문제는 그랬을 때 부의 분포가 자 여기 평균이 1.1에 5,000승인데 이게 9 곱하기 10에 206승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 제일 많이 났던 5,150번 나온 애는 어디 있냐면 요 동네에 있는데 3.0 곱하기 10에 213승이에요. 그럼 공의 차이가 몇 개냐면 7개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000원 넣었으면 1,000,000원에 공 7개가 더 붙는 거예요, 얘는. 그럼 당연히 얘 평균적으로 얘가 지금 제일 중앙값에 있는 애니까 얘가 제일 중간 정도의 보상을 받는 애잖아요. 중간 보상 받는 애가 이 전체 그래프의 17개 분의 1. 17개면 얼마야? 10, 100, 10,000만 분의 1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의 여기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포가 여기에 분포돼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에. 그리고 나머지 극소수가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잘해서냐? 아니죠. 그냥 럭이 좋아서죠. 럭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동전 던지기에서. 그냥 심플한 동전 던지기조차 이렇게 그 복리식으로 보상을 증가시키면 마치 현실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게 엄청난 그 큰 부의 격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비들기 게임의 이제 큰 그 뭐랄까 부의 불평등한 분배는 상당 부분 이런 지수적인 증가에 기인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매비들기 게임을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앞에 있는 자산을 뻥튀기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냥 첫 게임에서 결과 얻었으면 그냥 그거 킵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게임에서 킵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게임을 1라운드만 20번 반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부의 분포는 훨씬 더 좀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포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금융시장의 많은 현상이 이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예전에 이제 연인원 800명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실험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했던 실험은 좀 버전업이 몇 번 돼서 룰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 실험은 의 결과는 어땠냐면 자, 이게 그 사람의 리스키 레이쇼,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위험자산 투자 비율 있죠? 80% 기준으로 이건 자기 개인이 한 겁니다. 개인이 이제 자신의 리스크 레이트를 올렸냐 낮췄냐 제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당연히 위험할수록 덜 이제 그 위험자산 비율이 낮아지죠.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정보가 있는 쪽이 기울기가 더 커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신의 위험자산 비율이 얼마인 것 같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위험 회피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해도와 반응도를 봐도 물론 이해도가 낮으면 정보가 있어도 제대로 못 쓴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별로. 하지만 이해도가 높아지면 되게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기울기가 낮을수록 강한 거거든요. 근데 정보가 없으면 잘 모르니까 굉장히 플랫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예측도 했었잖아요. 예측 얼마나 잘했냐인데 이 오른쪽이 다 정보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정보 있는 쪽들이 비교적 잘 맞춰요. 그런데 정보가 없는 쪽은 이해도에 따라서 맞추는 그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즉 여기 0, 1, 2, 3가 우리가 한 4, 5질문에 그 게임 이해도 질문이거든요. 하나도 못 맞추는데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측이 거의 천차만별이고, 하지만 게임의 질문에 셋 다 맞춘 게임의 이해도가 있는 사람은 지난기 위험자산 투자율이 얼마였습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꽤 잘 맞췄죠. 오히려 정보가 주어지고 인포메이션이 있는 어떤 그런 케이스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예측력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차율이 적은 편이에요. 이렇게까지 보면 어찌됐든 정보가 있는 쪽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예측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당연히 자기가 위험할 것 같다고 예측을 하면 자신의 자산 비율을 떨어뜨리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특별히 관찰되지 않습니다. 즉 자기 예측치를 자기가 그다지 신뢰는 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다음 기회가 어떨 것 같아, 이번 기회가 어떨 것 같아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신뢰를 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어쩌면 자신이 느끼는 그 위험자산 투자 비율과 자신이 예측할 때 그 정투자 비율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아직도 그 메커니즘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요건데, 정보가 왼쪽에 있고 없고인데 보시면 있는 쪽이 더 많이 번 것도 있죠. 없는 쪽이 더 많이 번 것도 있어요. 별로 이걸로 봐서는 뭐가 뚜렷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나온 거 뭐냐면 정보가 있는 그룹이 변동성이 훨씬 커요. 이건 언제나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정보가 추가적으로 주어질 때 우리 이런 게임을 하면 퍼포먼스가 더 좋아질 가설을 이제 세워봤는데 실제로는 정보가 있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다만 변동성은 훨씬 크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것은 불안전성을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한 성격을 줍니다. 불확실성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 우리는 금융시장 부분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평균적인 그 더 나은 부분들은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고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정보가 있는 그룹은 변동성이 더 커져서 항상 이게 무조건 많이 아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얘기가 더 있는데 이건 다 넘어가고 이러한 게임 환경에서는 추가적인 트루 인포메이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시적 효율적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하지만 거시적 변동성을 증가시켜서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뭐가 더 낫다. 무조건 뭐 정보가 공개하고 투명하고 이런 게 이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나머지 설문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될 때 아무 때나 작성해서 완성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주사위를 던져서 최종 보상을 정해서 계산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주제인 그 거시경제 학설사를 할 거고요. 시험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하는 거 아시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할 거고 시험 형식은 비슷하고 과거 시험 문제가 공시돼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준비를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